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의 호텔들은 벌써부터 경계를 강화하는 등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전날인 26일 현지에 도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보다 이른 25일에 도착할 거란 전망입니다. 평양에서 이틀째 북한과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내일쯤 돌아와 우리 측과 협상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앞장섰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판명됐는데 과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룸에서 이국종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사망 2달 만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각계 인사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해법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 협조했던 탈북자들에게 당시 법무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포상금은 당시 허위 조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보험사 지점장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를 적극 적발해서 처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경기 의왕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올해 120곳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가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은 베트남과 평양 두 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는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는데 지도에 보이는 다낭과 하노이 이렇게 둘 중에 한 곳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낭과 하노이 현재 JTBC 취재팀이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전날인 26일에 도착해서 회담을 끝낸 날인 28일에 떠나는 것으로 아예 공표가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번 1차 회담 때처럼 한 발 앞서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공보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베트남에 26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하루 전날 도착해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일정입니다. 지난 1차 회담 때도 싱가포르 총리와의 만남을 제외하곤 내내 숙소에 머물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출국은 일단 28일로 잡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담판이 베트남이나 중국 하이난 등에서 성사될 경우 체류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여부가 변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수도 하노이에서 웅웬 후총 당 서기장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부인 김일성 주석에 이어 50여 년 만에 베트남을 찾아 당대당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가 예상됩니다. 국제 외교 무대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성과를 조명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회담 날짜보다 이틀 전인 25일쯤 하노이를 방문한 뒤 다낭으로 향하는 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도이머이 현장을 참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말 이용호 외무상이 인근 첨단 산업단지를 둘러본 바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이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회담 장소를 유력한 곳은 역시 다낭과 하노이인데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먼저 연결하죠. 다낭에 있잖아요. 다낭 어딘가요?
네, 이곳은 다낭 북동쪽 톡방 지역의 관광 명소인 영흥사입니다. 이 영흥사 뒤에 산길을 따라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아래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내려가면 북미 정상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 두 곳이 거의 나란히 있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보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비교적 있는 위치가 보안에 참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박 기자가 있는 곳 바로 위쪽 인터컨티넨탈 호텔 부근이 지금 벌써부터 출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혹시 현장에 가봤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산 중턱에 있는 데다가 진입로가 사실상 하나여서 보안에 상당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회담장으로 활용이 됐던 센토사 섬 안의 카펠라 호텔이 본섬으로부터의 진입로 하나만 막으면 완전히 차단됐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지금은 베트남에서 해가 이미 진 시간이라서 제가 낮에 한번 둘러봤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예. 회담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입니다. 사방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외길이라서 이 진입로 하나만 막히면 헬기를 띄우거나 배를 통해야만 호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들어가 볼 텐데 벌써부터 경비가 삼엄해서 안쪽을 살짝 둘러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Sir, can I go inside and look around? Oh, sorry, you know booking hotline phone? Do you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summit? 예. 자, 봤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일견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정상의 숙소도 몇몇 곳이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 어떤 곳들입니까? 네, 다낭은 그 동쪽으로 해안도로가 길게 나 있고 이곳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데요. 북미 정상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호텔 두 곳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도 둘러봤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에이펙 때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 앞입니다. 다낭에서 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한 번 더 묵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바로 차로 5분 거리에는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 있습니다. 두 호텔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두 정상이 함께 이곳 해변을 산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박현주 기자,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일단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왜 다낭이 유력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이곳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아무래도 경호와 의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본 적이 있는 고급 휴양지인데다가 또 에이펙이라든가 굵직한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수도인 하노이와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기 때문에 경호 인력을 운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 3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면 예를 들면 의전 경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곳 다낭 안에 있는 호텔을 무더기로 예약을 했다, 뭐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양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 그 회담 장소를 두고 양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발표한 상황에서 그 장소도 이미 나왔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곳 베트남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끝까지 정확한 회담장은 기밀로 두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낭의 모습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다낭으로 정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없다고 방금 이제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하노이입니다. 여전히 하노이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낭만큼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유력시되는 하노이에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노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 하노이는 앞서 박현주 기자가 있던 다낭에서 북쪽으로 7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하노이 중심가에서도 이른바 대사관 앞 사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 뒤로는 바로 북한 대사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인공기가 펄럭이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요. 또 제 뒤로는 이렇게 오토바이 행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근처에 관광 명소도 많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갖고 온 장비를 보고 북미 회담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묻는 공항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점차 관심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노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하노이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네, 지금 제 뒤에도 지금 공안 대원이 있는데요. 베트남 공안 대원이 워낙 좀 가까이 가는 것은 막아서 저희가 대사관 문을 이렇게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랜 시간 좀 기다린 끝에 대사관 안에서 나오는 북한 사람을 직접, 북한 직원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처음에는 조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질문에는 말을 좀 아꼈지만 점차 옅은 미소도 보이고 비교적 친절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평양에서 특별히 준비하러 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다낭인지 하노이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남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통보 받으신 것도 없고. 네, 없습니다. 대사님은 안에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노이가 역시 이제 베트남의 수도이기 때문에 물론 다낭도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한 이른바 이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는 하노이 쪽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북미 회담 장소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 국립 컨벤션 센터, 이곳이 대표적입니다. 하노이 공항에서는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다낭보다도 한 10년 정도 앞서서 지난 2006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곳에서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 꽤 굵직한 외교 또 국제회담을 많이 연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묵었던 호텔도 바로 이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또 여길 중심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고 20분 정도 가면 바로 이곳 북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다낭보다는 하노이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거기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물론.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하노이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전언은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이 하노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또 왜 하노이를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대사관이 이곳 도심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사관 안에 있는 뭐 비밀 통신 장비나 또 이미 파견된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서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좀 더 다낭보다는 조금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는 대사관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베트남 지도자들과도 정상회담을 바로 하노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전망이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대사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하신 하노이가 회담 장소로 채택될 이유 중에 하나로 보면 바로 베트남 지도자와의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걸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전후로 이곳 베트남 뭐 주석이나 아니면 당석이나 총리 등 이 고위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뿐만 아니라 북배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사될 경우에는 주석궁이나 총리 관저 공간이 있는 이곳 하노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방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이가혁 기자는 오늘 다낭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낭 취재를 하다가 하노이도 여전히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서 하노이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예. 육로로 가면 한 8시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하노이에서 그쪽 정상들을 만나고 다시 또 다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북한 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평양에선 이틀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이르면 내일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 측 당국자와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갈 때도 우리 정부와 협의한 조율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찾은 비건 대표는 이르면 내일쯤 돌아옵니다. 같은 경로로 서울에 들러 우리 측 당국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비건 대표가 협상 결과를 한국 측에 가장 먼저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JTBC에 비건 대표가 한국과 협의한 조율안을 들고 평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을 찾은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초안을 만들 걸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와 경호 문제 등도 역시 최종 협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냐? 청와대에선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짐짓 그러는 것인지 어떤 걸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 같은 관측이 무성하게 제기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2주 뒤에 베트남을 간다면은 청와대 의전, 경호, 언론 대응팀 등이 사전 답사를 가는 등 매우 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진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평양 실무 협상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종전선언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2주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 내 국가 정상을 한데 모으는 대규모 외교 행사, 이 4자 종전선언 행사까지 합의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예, 현실적인 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물론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실무 협상 결과는 만일 비건이 내일 아침에 일찍 돌아오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까? 네, 비건 대표는 평양에 가기 전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로 내려와서도 협상 결과를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이른 예상이긴 하지만 이게 잘 되면 3, 4월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시점에 대한 보도는 아직까지는 예측 보도이고요. 이 답방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나 남북이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정상회담의 의제도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시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1차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면 2차는 그야말로 손잡고 덕담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실제로 양국은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사전 협상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살라미와 원샷으로 비유되는 북미 간의 협상 전략이 모두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1차 회담 땐 비핵화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나온 게 CBID,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입니다. 양측 입장에 접점은 없었고 4시간 만에 끝난 역사적인 첫 만남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등 한 발 더 나아간 안을 제안했고 미국도 원샷 방법만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장차가 꽤 좁혀지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실무적 협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단축됐습니다. 1차 회담 당시 물망에 올랐던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몽골, 스위스, 스웨덴 등 그야말로 양국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고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북한 측에 사실상 선택권을 줬고 그러면서 북한이 원했던 베트남으로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첫 만남은 당일치기, 두 번째 만남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엔 정상회담 전날 자정까지 실무진이 협상을 했지만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포괄적인 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이뤄졌기 때문에 굳이 오래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핵화의 단계별 디테일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1박 2일 동안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양측의 군사, 외교, 경제 실무자들 간 연쇄 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안보 위기론을 앞세우고 나섰습니다. 사회주의 열차를 세우자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한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도 이른바 색깔론은 단골 메뉴입니다.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 이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북미 회담이 구체화되면서 그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 직후 북측이 문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부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부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명운이 걸린 북미 회담을 두고 시대를 거스르는 음모론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국가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앞장서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4일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심정지, 그러니까 이른바 과로에 따른 돌연사였습니다. 평소에도 퇴근 못하고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기척이 없는데도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저녁,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퇴근을 미루고 사무실로 향했던 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응급 환자가 몰리는 설 연휴, 전국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아내였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과 고향에 가기로 했는데 주말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던 듯 자신의 의자에 앉은 윤 센터장은 이미 호흡이 없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평일엔 거의 집에 가지 않고 간이 침대에서 자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친구가 거의 일주일이면 뭐 한 5, 6일 이상은 그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해왔었고. 심한 동맥경화로 인해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게 직접 사인이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쿵이로 부르자고 외쳤던 고인은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고 윤한덕 센터장은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우는 닥터 헬기 도입을 이끌었던 응급의료 행정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윤 센터장의 비보에 의료계에서는 영웅을 잃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계의 애도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국종 교수를 연결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며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전국 400여 개 응급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관리하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고 윤한덕 센터장이 세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두 뼈대입니다. 움직이는 병원도 윤 센터장의 작품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동식 병원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라는 자신의 책무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임상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본인이 응급의료 행정의 길로 뛰어들어서 많은 의사들과는 다른 길을 가셨지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자신의 책에서 윤 센터장이 출세에는 무심한 채
응급의료의 길만을 걸었다고 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올리는 등 각계의 애도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오는 10일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집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이국정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특별히 자신의 책 한 부분을 할애해서 윤한덕 센터장의 응급의료에 대한 헌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국정 교수 자신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윤 센터장을 존경으로 승화시킨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빈소를 찾은 이국정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국정 교수님, 이렇게 이런 일로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과로가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모두에게 윤 센터장의 비보가 이렇게 남일 같지는 않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국정 교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사실 의료인들 말고도 어느 부서를 맡고 있든지 어느 조직을 맡고 있든지 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되면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자기가 충분히 쉬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윤한덕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참 오랜 동안 봐왔는데요. 예. 15년 이상 동안을 응급의료 이쪽 분야를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키려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윤 센터장이 우리 이국정 교수께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다.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윤한덕 선생님 같은 이게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이렇게 민원인들을 하루에도 뭐 많게는 20명까지도 만나니까요. 예. 일일이 그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서로 자기 영역에서 자기 길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것들을 서로 도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한국 의료계에서 특히 응급 외상 체계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서로 돕게 되면서 일을 오히려 같이 많이 하는 사이였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윤한덕 선생님한테 제가 계속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좀 부탁을 하고 윤한덕 선생님이 그걸 도와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조금 두 분이 뭐랄까요, 흔히 얘기하는 케미가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은 어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달랐다거나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서로 다른 점이었다든가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윤한덕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윤한덕 선생님 앞에 와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처음에 이제 보였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윤한덕 선생님이 응급의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만난 그 많은 의료의 현장에서 사실은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한덕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가 외상 체계를 이렇게 여태까지 그나마 만들어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데 윤 센터장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국정 교수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닥터 헬기의 도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시 얘기를 잠깐만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2008년에 런던에서 처음 돌아와가지고 사실 의료계 관계자하고 보건복지부분들하고 모여서 큰 회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사실은 의료계 특히 응급의료 관련자분들 그 학회 대표하는 분들 모이신 분들도 이게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특히 뭐 서울같이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이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윤한덕 선생님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선진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제 저는 이제 런던에서 그때 와서 그 다음에 윤한덕 선생님과 같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예. 일본에서 실제 운영하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요. 의료계나 아니면 기타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걸 갖다가 예. 어떻게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윤한석 선생님이 굉장히 같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 있는 항공우려 관련한 모든 체계는 윤한석 선생님이 거의 만들어 올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소중한 분을 이렇게 갑자기 좀 저희들도 떠나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 교수께서도 마음이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이실 텐데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국종 교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쓰러지기도 하셨고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어느 한국 사회에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중간관리자 이상급 되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 저는 윤한석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더 헌신하신 부분도 있지만 윤한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윤한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윤한석 선생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예. 한국 사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들로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직원들을 때리고 활을 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번엔 양 씨가 아는 스님에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9월쯤 알고 지내던 스님 김모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아내 형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흉기로 찔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기로 사진과 주소 등 범행 대상 정보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님 김 씨는 이중 1천만 원을 챙긴 뒤 알고 지내던 송모 씨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범행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당시 청부가 실행되지 않아 3천만 원을 전부 양 회장에게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며 도움을 주자 양 회장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김 씨에게 청부 살인을 의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평소 시주를 했지만 3천만 원을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불과 25분 만에 일가족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집안에서 불이 동시에 시작된 걸로 보이는 3군데의 발화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일가족 대부분이 숨진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건물 3층이 검게 그을렸고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72살 홍모 씨와 아내 66살 김모 씨, 40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36살 아들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 살려 뭐 그러더라고. 숨진 딸 홍모 씨는 장애가 있어 복지시설에서 지내다 설을 쇠러 집에 온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을 통해 일반적인 화재와 사뭇 다른 모습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맛있는 생수병에 휘발유가 담겨져 있는 게 7개가 발견됐습니다. 바닥 곳곳에 인화성 물질 자국이 남아 있었고 라이터도 발견됐습니다. 또 불이 현관과 거실, 안방 등 최소 3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의 경우 첫 발화 지점이 한 곳인 것과 비교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사람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젠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들도 적발 대상입니다. 회사 후배와 술을 마시고 나서 네가 덜 취했으니 운전하라며 부추겼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속도를 늦추지 못하더니 앞차를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블랙박스도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12일 22살 강모 씨가 회사 선배인 26살 홍모 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홍 씨는 인천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내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을 하라며 후배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강 씨는 인천에서 고양시까지 약 20km를 달리다 사고가 나서야 멈췄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와 방조자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같은 달 5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상가 주차장입니다. 보험사 지점장 주모 씨는 이곳에서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까지 데려다 달라며 약 100m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대리기사가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망 이후 2달간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장례입니다. 빈소를 찾은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길 바라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잠깐 좀 연결하죠. 김민관 기자, 오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김 씨의 동료뿐 아니라 군인과 학생, 수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있는 게시판에도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로 가득한데요. 몇 개를 읽어드리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장례가 이렇게 늦게 치러진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지난해 말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책임자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5일 당정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동료 2,2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안이 마련되면서 장례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 오후 장례식장에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발인은 모레 새벽입니다. 마지막 날엔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노제가 열리고 정오엔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을 합니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대책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돌린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운전사 김민정 씨의 경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셔틀버스 운전사 김민정 씨는 지난해 말 몸 일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간 근무 뒤에 이어지는 새벽 근무를 위해 버스에서 쪽잠을 자다 벌어진 일입니다. 김 씨가 배정된 제2터미널에는 여성 숙직실이 없습니다. 쉴 시간도 부족한데 10km 떨어진 1터미널 숙직실을 찾아가기도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3시간 정도밖에는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인천공항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이던 김 씨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습니다. 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면서입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10,000명 가운데 교통, 소방대 등 3,500여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처우는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간에 자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졸음운전에 시달리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원 충원이라든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공사 측은 김 씨의 사고가 개인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30여 곳이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형식적인 정규직화를 넘어 노동자들이 대책 없이 위험에 내몰리는 환경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1998년 미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과 10살 남자아이의 신원이 21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이었고 이들을 죽인 범인은 백인 남편이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미베인 지역의 도로에서 한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개월 전인 같은 해 5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로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해된 정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1년이 지나서야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지역 매체는 숨진 여성은 한국인 조명화 씨, 아이는 당시 10살의 바비 휘트군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사해온 경찰관 등 관계자들이 최신 DNA 기법을 적용해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I was always confident that this would ultimately be solved, and I assumed it would be through DNA. 휘트군의 친척들은 최근까지도 휘트군이 어머니 조 씨와 한국에 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 있는 조 씨의 백인 남편에게서 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를 기억하시죠? 당시 검찰은 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등 탈북자들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결론났고 유 씨는 2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거짓 진술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겁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나가달라고 법원에.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겁니다. 검찰까지는 일단 나왔어. 법원에 나가는 거를 끌어했어요. 저도 순서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좀 들어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 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 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돈을 보낸 곳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 사건을 최초 제보한 탈북자 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 1,600만 원, 유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탈북자들에게 모두 2,400만 원, 심지어 유 씨 여동생의 허위 조서를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수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내가 제보한 거 아니거든요. 학교가 왜 여기 와야 되느냐. 네네. 제보가 그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법무부가 보낸 돈의 명목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이 상금은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는 국정원이 정한 명단과 액수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상금은 모두 유 씨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오기도 전인 2013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포상한 겁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탐사플러스 임지수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이 건너갔다는 건데 법무부로부터. 이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네요. 네, 탈북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제공되는 돈입니다. 예. 이 검찰이 간첩 사건 같은 이 공안 사건을 수사한 뒤에 재판에 넘기면 국정원에 이 포상할 사람들을 정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예. 그럼 국정원은 이 사람 이름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냅니다. 예. 그럼 법무부는 그 자료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법무부 돈이 확인된 것만 3,300만 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근데 당시에 국정원이 뭐 회유라든가 아니면 협박 같은 것을 통해서 거짓 진술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돈을 지급한 이유 뭐 따로 있습니까? 이 조사단은 이 법무부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라 이 법무부가 회의를 열긴 했는데요. 사실상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승인한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 국정원이 이름부터 이 액수까지 정해서 보낸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예. 이 국정원이 보내서 법무부가 심사에 참고한 자료에는 공적 자술서가 있는데 국정원이 써준 것에 도장만 찍은 것처럼 돼 있는 자료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튼 유우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사례와 그러면 사례의 처벌도 안 경우 받고 돈만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앞서 전해드린 사례의 경우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 씨가 간첩 행위를 한다고 들었다라고 했던 그 진술자, 그 탈북자 김모 씨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나서서 이 무고 날조 혐의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소장도 제출했는데요. 예. 이 검찰은 유 씨 아버지가 해외에 있으니까 김 씨와 대질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기소 중지,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유 씨 가족에게 한 번도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돈 주는 제도 있잖아요. 네. 그건 앞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다 시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예. 이 상급 지급 내역인데요. 2009년 1억 5천만 원대에서 2013년 유성 사건 관련 수사가 있었을 때 4억 9천만 원대로 훌쩍 올랐습니다. 폭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2016년에는 상금 최고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4배가 됐는데요. 이 또한 이 법무부가 나서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15년에 네. 5억 6,200만 원인데 그 다음 해에 20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액, 줄 수 있는 상한 예, 금액이 5억에서 20억으로 4배나 뛰었다는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단 현실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제보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탈북자들이 이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위증을 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사후 무죄 확정 시에 이 제보자들로부터 이 상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가 좀 필요하다, 보완이 거짓 진술일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욕을 하거나 펜으로 가슴을 찌르는 검사,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검사, 실제로 이런 검사들이 있다고 변호사들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검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다고 할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변호사들이 보기엔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발도 변호사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나랑 장난하는 것이냐? 한 검사가 전화를 안 받는 참고인을 가리켜 했다는 욕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남자가 친하면 껴안을 수 있다고 말한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검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가슴 부위를 펜으로 찔렀습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2,100명은 이런 검사들을 최악의 사례, 이른바 하위 검사로 꼽았습니다. 조사받는 이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변호사들도 많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조서에 적길래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 진술을 받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구속할 거라고 압박한 검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어제까지 포근했는데 오늘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출근길이 걱정이죠.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홍대 앞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밤이 되면서 더 추워졌을 텐데 그래도 시민분들이 많이들 나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저녁 날씨가 매우 매서워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대 앞 거리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직접 온도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현재 기온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이보다 5에서 6도가량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추위에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해 지하철역을 향하다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분식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따끈한 국물 그리고 떡볶이로 몸을 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룸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손과 발의 감각이 조금은 무뎌질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원도에는 눈도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 강원 영동의 북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진부령과 미시령 등의 눈이 10cm 넘게 쌓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강원도 산지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마른 겨울을 보냈었던 황량한 산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이 눈은 그쳤지만 대신에 북서쪽에서 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까지 이렇게 계속 추울까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 가까이 낮아졌는데 내일은 이보다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요. 전국 곳곳에 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밤사이 전국은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것 무려 39일 만의 일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 영하 15도 등 전국 곳곳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적어도 일요일인 10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콜택시와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택시를 이달 말에 선보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엄마와 5살 아이가 택시에 올라탑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출발할까요? 출발해주세요. 여성 승객만 부를 수 있고 여성 기사만 달려오는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웨이고 레이디 택시입니다. 미리 전화나 외부로 예약을 해야 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영유아용 카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탑승하는 아이 나이에 따라 크기도 바뀝니다. 바리바리 짐 챙길 게 많거든요. 아이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좀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티 앱으로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배차되는 웨이고 블루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기사는 목적지를 미리 알 수 없어 승객을 골라 태우지 못합니다. 두 택시는 운임과 별도로 2,000원에서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기사들은 업체에 산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3개월간 시범 운행이 끝나면 웨이고 레이디 택시 500대, 블루 1,000대가 정식 서비스됩니다. 전체 서울 법인 택시의 6% 수준인데 이 정도 규모로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미지수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따리상 단속에 나서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데 이어서 싹쓸이 쇼핑을 하던 보따리상까지 사라지자 중견 화장품 업체들도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명동거리. 하지만 화장품 매장 안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기능이 없잖아요. 쇼핑백이라든지 뭐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라진 데 이어 중국 보따리상마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개인들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입니다. 한국에서 산 물건을 중국 온라인몰에서 파는 보따리상에게 세금 부담을 지워서 사실상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온 거니까 따이공들이 조금 움츠리는 거죠. 지금 상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달팽이 크림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이츠스킨도 약 230곳인 오프라인 매장을 내년까지 2자릿수로 줄일 계획입니다. 유통 라인 쪽을 전면 다 없애겠다고 들었어요. 한류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발 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시민운동가인 30대 여성은 아리아스가 4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반핵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아르세 본 헤럴드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상대는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중미의 거물 정치인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2번 지냈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사건은 약 4년 전인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세가 핵 군축 문제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러 아리아스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르세는 아리아스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장도 공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등 중미 매체들도 이 폭로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에마 데일리 휴먼 라이츠 워치 국장도 아리아스로부터 1990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노노 안티온도 아리아스 전 대통령이 자신을 1986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제 옆으로 지폐로 접은 학이 보이시죠?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식량난, 의약품난 속에 국제사회가 원조에 나섰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주요 국경 도로를 탱크로리 등으로 전면 폐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A Venezuela, el petróleo. Que en Venezuela se esté muriendo la gente por falta de medicamentos. 마두로 대통령이 원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내부 권력 다툼과 미국과의 갈등이 자리합니다.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recognized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Venezuela and its new president, Juan Guaido.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이 불공정하다며 마두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구호대를 가장한 미군 주도의 외국 병력이 영토 안에 진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론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한다, 원조를 받아야 한다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쓰레기장처럼 보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주거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수질에 비상이 걸렸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모래사장이 쓰레기 더미 투성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해변 실비치입니다. 쓰레기는 로스앤젤레스 북쪽부터 남쪽 오렌지 카운티를 가로지르는 샌 게브리엘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LA 일원 50여 개의 도시의 쓰레기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떠내려온 겁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서 미식 축구장 하나를 채울 만큼의 양을 거르고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시 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이 치워놓은 쓰레기 더미에는 플라스틱 용기부터 이런 아이들 장난감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해변의 박테리아 수준은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이미 넘겼습니다. LA 카운티 한 곳에서만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3천억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Construction people, they dump up the stream, and you never know what's in the water. But I know that my surfing friends have been in the hospital. Some have problems with their ear. 바이러스 감염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당분간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2일 자정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41살 조모 씨가 50살 서모 씨의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찔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서 씨가 훈계를 해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행히 서 씨가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칼날을 막아주어서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제제가 다량 유통돼 환자들에게 투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 신싱의학이 만든 정맥주사용 면역 글로불린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고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염된 주사를 맞은 환자 수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오염 제품이 50ml짜리 병 12,000여 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르카프 등을 운영하는 화승이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화승은 1953년 국내 첫 신발 회사로 꼽히는 동양 고무 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제조 공장은 해외에 있지만 전국 600여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대금을 늦게 받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6년 동안 사라진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일리지는 2G와 3G 이용자들에 한해서 매달 휴대전화 요금의 0.5% 수준으로 적립됩니다. 통신 요금을 결제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바꿀 수 있지만 쌓인 지 7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에 깎아지른 절벽, 더구나 길은 없고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길 스키나 스노보드 하나에 몸을 싣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찔한 도전은 정식 국제대회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해발 2,5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스키 선수들의 발끝은 더없이 가벼워집니다. 때로는 사뿐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절벽을 품고 있던 새하얀 눈밭엔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이 새겨집니다. Been a goal line for a few years and that's incredible. 눈 덮인 산, 따로 다듬어진 길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산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솟아있는 나무나 바위를 각자의 방식으로 알아서 통과해야 합니다. 선수들은 대회 이틀 전 도착해 현장을 살펴보고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보며 어떻게 달릴지 구상할 뿐입니다. 지형의 독특한 특징을 잘 활용하는지, 점프를 얼마나 높이 또 크게 하는지, 달리는 내내 침착함을 잃지 않는지 등이 평가 항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면서 상상력을 뽐내느냐로 순위가 가려집니다. 국제대회로 자리 잡은 건 2008년부터입니다. 올해는 50명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험한 산 4군데를 돌면서 경쟁한 뒤 다음 달 스위스에서 올해 챔피언을 뽑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표적이죠. 올해 발행될 지역화폐만 2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의왕사랑 상품권입니다. 지난달 경기 의왕시가 내놓은 이른바 지역화폐인데요.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사서 이런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자체 의지와 정부 지원이 맞물린 겁니다. 2006년부터 발행된 성남사랑 상품권의 경우 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00원 내고 뭐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셔도 저희는 다 내드려요. 현금하고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농협중앙회 성남시 지부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20여 개 지점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켠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하면 됩니다. 한 번에 구입 가능한 액수는 10만 원, 6%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94,000원 서명해 주시면 되고. 지역 화폐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뒤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현금과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업자는 10만 원짜리 지역 상품권을 8만 원에 사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기는 뭐 법적으로 뭐 하가 있어. 나도 공무원 것도 해주고.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을 하자 다른 업자를 소개합니다. 해당 업자는 대량으로 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는 게 10분 아니에요. 똑같이 제가 매입 해드린 거예요. 이른바 현금 깡이지만 이를 단속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모법이 없으니까 조례상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상품권 현금화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했습니다. 법인 구매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자 대규모 현금 깡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그걸 몇십만 원씩 엇갈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다음날 바로 깡을 하는 거죠. 지역화폐 발행을 그만둔 곳도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강화 사랑 상품권 취급점이란 문구가 보이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만든 상품권이지만 지난해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폐지 1년 전만 해도 강화군은 지역화폐를 2년 반 동안 100억 넘게 팔았다고 홍보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강매를 했고 월급의 몇 프로가 이걸로 나갔으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해 거둔 실적이란 겁니다. 행정기관에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좀 해야 사실은 꾸준히 흘러가는데. 결국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발행이 중단됐고 손해만 10억 넘게 봤습니다.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왕 사랑 상품권이 또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따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체크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도 준비 중입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지난해에만 66곳, 올해 도입 예정인 곳까지 합하면 12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뛰어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잘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됐던 국내 폐기물이 결국 지난 주말에 평택항으로 돌아왔죠. 환경부가 오늘 현장 조사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이라던 것과는 달리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몰래 수출한 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지난 3일 한국으로 되돌아온 51개의 폐기물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가 열렸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한눈에도 재활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환경부도 결국 소각 처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을 누가 대느냐입니다. 해당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속여 필리핀에 수출한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를 승인한 평택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갔고요. 그 처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반면 평택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처리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단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적인 폐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100% 요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당분간 평택항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 남은 5천 톤의 폐기물도 조만간 국내로 가져와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진 않습니다. 중국이 쓰레기 반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에 국내 폐기물은 갈 곳을 잃었고 반면에 외국 쓰레기는 국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30%에 그치는 재활용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습니다. 그래도 남는 양은 해외로 수출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었습니다. 해마다 20만 톤 안팎의 폐기물이 한국보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까지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량은 2배 넘게 줄었습니다. 폐기물 수출국에서 폐기물 수입국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에서 들여온 게 6만 7천여 톤이고 미국과 유럽 물량까지 더하면 전체 수입량의 80%에 이릅니다. 수출입 역전에도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또 주변국처럼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지 않으면 조만간 다시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늘렸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처음 구속된 뒤로 이번이 마지막 구속 연장입니다. 늘어난 구속기간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대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뒤 첫 번째 연장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보통 2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을 2번 연장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 자정에 끝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혐의가 많아 복잡한 데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 올라와 있어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연결돼 있는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묶어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섬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선 박근혜 석방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도 국민 의견을 정부도 잘 들어야 한다면서 특별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엔 비박계 일부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려 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죠.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4월이란 시기까지 못 박은 정부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4월 16일까지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해놨기 때문에 네. 4월 16일 전에 석방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2월 16일이었는데 2달을 더 늘린 거잖아요. 그만큼 법원도 구속을 이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재판 중인 사건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2심 또는 3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해 8월에 고등법원에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게 대법원이 9월입니다. 그리고 10월에 1차, 11월 말에 2차, 오늘로 3차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4월 16일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안 나오면 풀려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공천 개입 관련인데 이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징역형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형이 집행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수형자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6일 전이든 후든 석방설은 그저 설일 뿐인 거고 특별 사면은 어떤가요? 특별 사면도 절차만 봐도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기결수여야 가능합니다. 네. 아직 2개 혐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다 끝난 뒤에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릴지까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겠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새로운 북풍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른바 신북풍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갖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27일입니다. 연초에 확정이 됐고요. 예. 이렇게 날짜가 겹치자 한국당에서는 북풍, 신북풍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불만을 내비쳤는데 북풍이라 하면 예전엔 그 기획성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획성이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행여나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북풍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하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이번 정당대회라고 하진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날짜가 거의 겹친 것을 신북풍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엔 그런데 혹시 내년 총선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신북풍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역시 당권 주자인 안상수 의원은 구체적으로 신북풍을 언급했는데요. 신북풍, 오비 이락도 이 정도면 필연이다. 우연인데 우연이 두 번 겹쳤으니 필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글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자꾸 겹치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겠으나 이걸 뭐 트럼프가 한국의 야당 전당대회 생각해서 이렇게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이 지난해부터 올 2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힌 게 그 뒤는 맞는데 예.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당 야당 전당대회 날짜를 보면서 나도 이날 해야지라고 했을 리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짜도 바꾸는 걸 검토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은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라고 주장했고요. 딱 한 명, 황교안 전 총리만 좀 신중하게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신북풍 단어까지 써가면서 날짜가 겹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지만 예. 나머지 당권 주자들은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뒤로 연기되면 현재 황정총리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준비할 시간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황 전 총리의 신차 효과가 사라지고 약점이 노출될 시기가 더 많기 때문에 뒤로 미룰수록 후발주자라보다 지금 좀 열세로 평가받는 주자 입장에서는 낫다라는 평가입니다. 준비할 시간보다는 상대가 좀 유리한 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군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신차 효과라는 말을 썼는데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막 정치권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 예. 아무래도 주목받는 신차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뭐 예전에 아무튼 뭐 진짜 북풍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7년 당시 대선이 12월 16일에 있었는데 예. 하루 전날인 12월 15일에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이렇게 입국됩니다. 예. 잡혀가지고 왔는데요. 꼭 대선 전날 잡아온 것은 아무래도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북풍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요. 예. 10년 뒤인 1997년 대선 전에도 이거는 모의로 그친 사건인데 당시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다라는 이른바 총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나중 대법 판결에서는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돌출 발언이었다라고 됐는데 역시 이 내용은 뒤에 영화 공작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던 영화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뒤로 갈수록 왜 북풍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실제 먹히질 않았으니까. 선거에서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당의 박근혜란으로 잡았습니다. 예. 대충 다 알만한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존재인지. 예. 앞서 팩트체크에서도 짚어봤는데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비판했었는데 지난 3일
두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되었다. 당대표가 되면 전국적인 운동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애증이 있다라고 밝혔던 오세훈 전 시장은 박근혜 극복론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전당대회 출마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예. 뭐 각자의 입장이 좀 변하기도 했지만 또 서로 다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전당대회에서 70%의 비중이 있는 책임당원의 지역 분포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약간 보면 전당대회에서 한국당의 책임당원이 약 3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28%인 9만 명이 넘게 있고 부산, 경남, 제주도에 22%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는 친박 정서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딱 절반이군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쪽 책임당원의 민심을 노리고 박근혜 석방론을 주장을 했고 예. 그러자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럼 난 나머지 해서 박근혜 극복론으로 차별화를 꾀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이미 친박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굳이 석방론을 강조하고 있진 않은데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해온 유영하 변호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 당권 주자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예.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TV조선과 인터뷰였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 즉 503인데요. 인터넷에 다 뜨는데 몰랐다고 했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무실 번호 때문에 나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사무실은 504호인데 503호 얘기가 나왔을 때 503이 수임 번호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거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3일에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라고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한 걸로 봐서는 많이 그날이 좀 사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없었던 모양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뭐 박 전 대통령 뜻이라기보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뭐 개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민심의 해석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민심에 대한 해석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설 민심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왔는데요. 맨날 다르잖아요. 예. 예.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처음 나온 일성부터 달랐습니다. 예.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설 민심에 대해서 국회가 그만 싸고 민심 챙기고 경제 사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민심을 들었다라고 밝힌 데 반해 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못 살겠다. 대체 이 정부가 언제까지냐라는 것이 설 민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최근 이슈가 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건에 대한 민심도 정확히 정반대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병원 의원은 민심은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속상해 죽겠다. 빤히 꺼내달라고 한다라고 민심을 전한 데 반해 예.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의 경우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의 문제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라는 민심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완전히 반대인데 사실은 뭐 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 각자 듣고 싶은 민심만 듣는 거니까요. 예. 진짜 민심은 무엇이 민심인지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자의 지지층에서 듣는 게 민심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서로 지지층이 다르면 정반대의 민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비판, 욕도 들었겠지만 그건 굳이 공개적으로 정치인들이 언급하지 않았을 거고요. 예. 아무래도 저런 민심 때문인지 오늘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2차례나 회동을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상당히 막 싸우고 나온 듯한 표정으로 서로 어색한 표정으로 그러네요. 기념 촬영에 포즈를 취했습니다. 예. 서로 말도 거의 안 했고요. 사실 오전 회동 때는 문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예. 했습니다. 근데 저런 기념사진은 꼭 찍어야 되는 건가요? 촬영 기자들이 원내대표 회동을 했으니까 이 사진을 위해서 좀 포즈를 취해달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설도 지났으니까 덕담을 할 만한데 오늘은 셋 다 인상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북서쪽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영남과 제주를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오늘 밤 11시에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대구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thought it was my fault, and in a way I guess it was. I'm just now finding out what it was all about. We moved to the West Coast, away from everyone. She never told me that.